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배종찬입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한 지 1년여 만에 귀국했습니다.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공항에서의 첫 발언을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기각,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3지대 세력 등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정치권 이슈들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일석이조에서 분석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루 만에 일단락된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소식 국제본부 시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입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도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렇죠. 오프닝이었습니다. KBS가 또 묵직한 네. 우리 국민의 방송 KBS니까요. 네. 제가 봐서 또 더 묵직해졌나요? 무게를 이렇게 무게감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마침 잘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이어트를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예년보다 좀 늦게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 가동됐네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중대본 1단계를 오늘 오전 3시부터 가동을 하고 위기용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중남부 지역에 내려졌던 이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비구름대가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경북 강원을 중심으로 좀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중대본에서 내놓은 얘기를 들어보면 호우로 인한 이 관계기관의 인명피해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안가, 하천, 산간 계곡,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통제와 대피 계도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이 협력해서 대피를 지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서쪽에서도 오늘 또 오후에 비구름대가 새롭게 유입이 되면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고 장마 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번 주는 내내 비를 뿌릴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에도 우리가 겪었지만 좁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되는 집중호우 형태로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 TV, 라디오, 또 인터넷, 또 메시지 다 이제 집중하셔가지고 이 기상 예보 또 특보에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별하게 피해가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KBS 뉴스 또 KBS 라디오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정부와 대통령실은 장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가 가동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당국은 물론이고 지금 대통령실도 24시간 체제로 비상근무를 네.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4일에 이 프랑스 베트남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이 활주로에서 내리자마자 사실 네. 이 장마 관련 대비를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구두 지시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또 제주와 남부지방을 지방으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도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3주 전부터
전부터 이미 테스크포스를 가동해서 네. 장마철 수해 위험에 좀 대비를 해왔다 그래요. 그래서 매주 2, 3회씩 정부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전국 각지의 대비태세를 점검해왔는데 아무래도 이번 장마에서도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 또 당국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네. 지난해 사망자까지 나왔던 이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침수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서울에서 이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많이 더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장기적 대비책은 좀 나왔습니다. 네. 애초에 이게 반지하 같은 거주 시설에서는 사람이 안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거주할 수 없도록 좀 더 안전한 거주 형태를 확보해야 된다는 장기적인 비전은 나왔는데 네. 사실 실질적인 대비책은 지금 물막이판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입구에다가 현관에 이렇게 조금 높은 철제로 된 물막이판을 말 그대로 설치해서 네. 물이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런 설비를 지금 설치하는 수준밖에는 사실 실질적인 대비책이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물막이판을 지난 1년간 설치를 추진해 왔긴 했는데 설치율이 지금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설치율이 너무 낮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를 하려면 집주인의 신청과 동의가 필요한데 네. 일부에서는 이게 또 집값이 떨어질까 봐 좀 신청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그러고요. 또 제조업체마다 주문이 폭주하는 바람에 이게 그때 좀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주민들 반응을 들어보면은 이게 또 높이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침수 피해를 여러 번 겪어봤는데 이 정도 높이로는 물이 다 넘어온다라는 우려도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한 대비책이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좀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의 주변에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우려가 되는 지역에 좀 대비를 시급하게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른 주제를 좀 살펴볼까요? 어제는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여야와 대통령 모두 메시지를 냈는데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네, 뭐 아무래도 이 여권 쪽에서는 평화를 강조하지만 이게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날 것이냐. 네. 그러니까 힘을 우리가 키워서 힘을 이 바탕으로 한 평화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 보면은 국가보훈처 주최로 위대한 헌신의 존경과 감사라는 주제로 네. 한국전쟁 73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방부 장관, 박민식 보훈처 장관, 풀 러케머라 유엔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뭐 이 참전 유공자 또 18개 나라 참전 용사의 후손 등등해서 1,50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참전 유공자들을 보니까 이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전달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자리에 함께한 모습이 눈에 띄던데요. 여기 뭐 김기현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참석을 했고 네. 그리고 이 각 메시지를 좀 보니까 좀 확연하게 여야의 차이점도 드러났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잇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니까 수많은 무명 용사들께서 남겨준 뼈아픈 교훈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는 거다. 강력한 국방력과 함께 자율 외교로 지키는 평화, 남북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를 이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뭐 여야 뭐 대통령도 차이가 없는 것인데 온도차가 있네요. 야당에서는 사실은 지금 정부의 외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힘만 강조하다 보니까 대화가 뒷전에 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른바 국지전이나 그러니까 여러 이제 대결 양상이 펼쳐지다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이제 군인을 포함한 우리 아들 딸들 또 우리 국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가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런 논란에 휩싸여 와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쟁의 위협에 더 직면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힘도 중요하지만은 외교, 자율 외교, 뭐 평화를 지키는 외교 이걸 강조하는 모습이고 뭐 여권에서는 힘을 뭐 좀 어떻게 보면 앞세우는 그런 평화의 내용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힘을 더 강조했고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전이라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성사되지는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제 행사에서요. 네. 그렇게 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 뭐 이 대표나 뭐 대통령이나 사실 여러 가지 차이점이나 다른 메시지나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다른 회의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만나서 대화해서 어떤 하나의 이 합의하는 도출점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어제 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이 메시지를 보고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화가 필요해. 라는 얘기인데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보훈부로 정정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북한이 메시지를 냈죠. 어떤 내용입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는데 눈에 띄는 지점은 이제 우리보다는 좀 미국에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노동신문이 이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해서 낸 입장을 보면요. 네. 미제는 그러니까 미국을 의미합니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핵 전략 자산들을 연이어 조선반도 주변 지역에 들이밀며 정세를 극단세로 몰아가고 있다. 6.25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긴장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네. 지난 6.25 전쟁 때 조선 우리 인민의 복수심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백배해졌다. 끝끝내 제2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미국 자체의 종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지점이 이 노동신문이 어제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이 입었던 피해를 굉장히 자세히 나열을 하면서 네. 이것도 역시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 강도적인 재패 전략의 필연적 산물이다라고 또 미국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또 전가를 한 것이고요. 북한의 메시지는 미국을 향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강도 높은 비판이 쏠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도 물론 보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1950년대 교훈을 망각하고 기어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 네. 북한이 늘 그래왔지만 이번에도 한국 전쟁의 책임을 사실 이제 북한이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죠. 증명된 사실인데 네. 이번에도 역시 이 한국 전쟁의 피해를 미국과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뭔가 접점을 찾기는 참 힘들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화의 네. 끈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서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이야기는 또 후쿠시마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우 기자. 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임박했다. 이 핵심 설비인 해저터널 공사가 거의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도쿄전력이 알프스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한 오염수를 네. 한 1km 정도 이제 길이의 해저터널로 보내서 바다에 이제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난 4월 해저터널 굴착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6,000톤의 바닷물이 주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난 10일부터는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험 운행을 하면서 방류 설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해저터널 공사 이게 원래는 어제 완료가 돼가지고 네. 지금 중장비를 철거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파도가 높아서 철거 작업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일로 완료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 공사는 다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느냐?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검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죠. 우리나라 아니고 일본의 네. 원자력 규제위원회인데 이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사하는 작업을 모레 그러니까 28일에 시작할 방침이에요. 네. 이것까지 종료가 되면 방류 설비의 준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7월 방류가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봉규 연구원 일본 야당과 함께 2박 3일간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던 정의당 의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돌아왔나요? 애초에 이 정의당 의원들이 일본의 후쿠시마를 방문할 때부터 네. 이 일본 국회 내 그러니까 정치권의 야당들 입헌민주당과 같은 이런 야당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네. 일본 내에서는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오겠다는 거였는데 일단 일본 국회에서도 상당히 정보가 부족하고 불신이 깊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강은미 의원이 어제 귀국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 의회도 도쿄전력이 밝힌 64개 핵종 이외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어떤 핵종들이 들어가 있는지 총량조차 모르고 있다. 핵종이 총 다 합치면 사실 몇백 개에 이르는데 그 핵종 하나하나의 그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네. 다 합치면은 얼마나 양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양이 과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일본 의회조차도 정보가 없는 상황으로 강조를 한 것이죠. 네. 실제로 핵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프스라고 부르는 이 다핵종 제거 설비가 처리 대상으로 하는 핵종을 도쿄전력이 64개로 줄였다가 이거를 네. 지금은 사실 30개까지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 수많은 핵종의 영향력을 우리가 과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사실 꾸준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일본 야당은 방류에 대해서 반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입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의원들을 만나자마자 네. 입국하자 해서 만나자마자 우리가 이 방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역할을 다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또 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도 워낙 이제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 정치권 안에서도 이런 우려와 이 반대 목소리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자가 질문한 것 중에 한국 원전의 처리수나 후쿠시마 오염수나 사실 농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 여당의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 원전에서도 이 냉각수가 나오면 처리를 해서 내보내거든요. 그렇죠. 농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강은미 의원이 정상 가동하는 원전과 이 노심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말 그대로 노심이 그러니까 이 원자로의 핵심 연료봉이 있는 핵심 그것을 노심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이게 노출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 물질이 이 냉각수에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이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 원전수 관련해서는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박종희 기자 짧게. 네. 관련된 조사를 보면은 일본에서는 국민들이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이제 여론을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네. 조사를 해서 요미우리 신문하고 한국일보가 조사한 결과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이제 과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볼 때 일본에서는 이 방류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방류 자체에 이제 무관심한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듯하게 보여지지만 그 후쿠시마현 주변 그쪽 네. 지역으로 좁혀서 보면요. 어민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일본 여론을 판단할 때 네. 전체 여론을 보면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그 지역 여론을 좀 주요하게 판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네. 정치권에서 이거 좀 제대로 여론도 판단해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좀 계속해서 이슈가 진행될 테니까 더 깊숙이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네, 아침에 내렸던 비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전방 주시 잘 해주시고요. 감속 운전도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도동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삼양터널에서도 역시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가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힙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부평 진출로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조양 부근 진출로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서평택까지는 갓길이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남김천 부근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볼까요? 지난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당 지도부 입장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오늘 최고위 논의 결과 이렇게 이 결론을 지었어요. 네. 불체포 특권 포기 이 서약서 이 서명하는 것은 개개인의 권한으로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절차 형식이 필요하다.
좀 어떻게 보면 미온적인 반응을 좀 보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의원총회 소집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장을 만들지 또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도 추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서약서 받는 거 이거는 의원 개개인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만 그 개개인의 의견은 어떻게 모을 거냐 의원총회 열 거냐 여기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약서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도 좀 미온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요. 박 기자 그게 뭐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네. 혁신위에 정권을 주겠다 했고 이게 일종의 1호 혁신안인데 좀 과감하게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좀 여론에서 좀 반응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도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서약서를 쓰는 거 이거는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유는 들었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지도부가 서약서 제출하기로 좀 확실히 선을 긋고 왜냐하면 혁신위 자체가 민주당이 전권을 뭐 주는 혁신이라고 네. 했으니까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여론의 반박 이렇게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혁신위가 이 서약서 제출하라 이걸 요구하면서 또 하나는 이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내놓게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는 이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회기 중에 올 경우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네.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거면 서약서를 제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약간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봉호 연구원 볼 때는 자 김기현 대표입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이때다 싶었는지 뭐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에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을 때부터 네. 그 직후부터 사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함께 이 포기하는 서약서를 쓰자라고 김기현 대표가 제안을 해왔었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혁신위에서 민주당 혁신위에서 어제 사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것과 약간 비슷한 혁신안이 나온 거예요. 포기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거는 이제 이행 방법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온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일단 앞으로 부결 당론 같은 걸 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자율투표로 가고 뭐 이렇게 네. 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이긴 하기 때문에 네. 김기현 대표가 한 번 더 이제 압박을 하는 것이죠. 민주당 혁신안에 그 내용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과 약간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를 한다.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사실 지금 이 양당 대표가 만나서 네. 뭐 공개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 네. 아니면 비공개 회동만 하느냐 이걸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아예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토론 때문에 좀 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이 불체포 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한번 만나자고 또 제안을 한 것이 역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치열한 어떻게 보면 양당 대표 간의 이제 눈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조금 곤란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는 혁신위의 제안을 어떻게 또 이행 또는 총의를 모아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네. 입장에서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검찰 수사가 야당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불체포 특권 사실 특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이게 왜 생겨났느냐 이걸 놓고 보면 그동안 이른바 이제 독재 정권에서 의원들에 대한 뭐 체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자유자재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대표 입장에서는 특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헌법에 보장된 특권이기 때문에 이걸 왜 지금 헌법 개정도 안 됐는데 네. 이걸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혁신위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에 대한 당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네. 의원들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게 더
지금 민주당에서는 더 시급하다. 그러니까 윤리 정당으로 역할과 정치 회복을 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약서 제출은 꼭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혁신의 성공 여부 이게 하나의 또 첫 번째 난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계속 또 이야기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불체포 특권 관련 소식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주제를 멀리 이제 유럽으로 가봅니다. 자, 이 푸틴 대통령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말 새 러시아 쿠데타 뉴스에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놀라신 분도 있을 텐데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무장 용병 그룹 바그너 그룹인데 이걸 뭐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프리고진. 자, 이 인물이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 네. 그런데 하루 만에 종료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푸틴의 요리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프리고진. 네. 사실은 이게 예전에 프리고진이 이런 외식 사업 이런 걸 할 때 푸틴 대통령과 잘 이제 친하게 지내고 하면서 네. 크렘린궁까지 이제 와서 요리사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용병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뭐 러시아 입장에서 좀 껄끄러운 그런 전쟁 여기에 좀 개입을 해가지고 네. 뭐 이른바 이제 전쟁 범죄 이런 것도 일으켜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푸틴의 최측근으로서 푸틴이 하기 좀 곤란한 상황 이런 것들 대신 처리해 주면서 신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 바흐무트 격전에서도 사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여길 지키고 수성하면서 함락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에 특화된 전사들을 이 그렇습니다.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이 네. 이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가도 올렸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국방부에서 아니 그 계약서 쓰자 이렇게 해서 결국 프리고진이 볼 때는 아니 우리 이 세력을 그냥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군부에서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 화가 좀 났고 그래서 그게 화가 나서 뭐 이 어떻게 좀 풀겠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그게 네. 아니라 총구를 모스크바로 돌려서 모스크바로 진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부 쪽에 이 도시를 지나서 보로네시주까지 지났고 리페츠쿠주까지 단숨에 북상해서요. 모스크바 200km 떨어진 곳까지 진격을 했어요. 코앞까지 갔네요. 코앞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모스크바 뭐 이 통행 제한까지 걸리면서 비상사태까지 가고 체첸 용병들이 와서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새벽에 속보가 들어온 걸 보니까 네. 거기 코앞에서 다시 발길을 돌렸다. 왜냐 벨라루스에서 중재해가지고 프리고진도 더 이상 어느 한쪽 러시아인의 피를 흘리는 데 따른 책임을 이해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병력을 되돌려서 기지로 돌아간다. 이게 싸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수면 아래에 어떤 딜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국은 피하자라고 얘기가 돼서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가고 또 용병도 어떻게 보면 따로 뭐 계약을 알아서 하든지 해서 해체되는 쪽으로 간다. 아니면은 용병 그룹이 따로 또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뭐 푸틴의 위기다. 푸틴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또 국제본부에서 문희정 평론가와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좀 민감한 이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건절 관련해서 경찰이 현장 단속 결과를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네. 200일여 동안 진행된 이 경찰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단속 결과를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예. 총 1,484명을 검찰에 송치를 했고 이 중에 이 구속된 상태로 송치된 사람이 132명이라고 합니다. 이 검찰에 송치된 총 인원인 1,484명 중에 933명, 62.9%가 양대노총 소속이고요. 나머지 33%가 기타 노조 또는 개인 등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합니다. 또 구속된 132명 중에는 34.8%인 46명이 양대노총 소속인 것으로 드러나서 이게 지금 구속 비율이나 구속된 사람들 중에 양대노총 비율을 보면 사실 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어떤 이유는 이 양대노총의 불법 행위 때문이었는데 일단 양대노총의 비중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다. 이런 점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불법 행위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역시 정부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예고했었던 전인비 또는 원래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었던 그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이 부분도 13.9%로 뒤를 이었고요. 출입 방해나 작업 거부와 같은 업무 방해가 13.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눈에 띄는 부분은 이번에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범죄 집단 조직죄가 적용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뭐 수사를 하는 와중에 단속을 하는 와중에 경찰이 몇 번 밝힌 바가 있는데 조직폭력배가 노조를 가장해서 이 건설 현장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벌였다. 이른바 건설 폭력 건폭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양대노총에서는 굉장히 반발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발표 그동안 보도 자료를 굉장히 자주 냈어요. 이 불법 행위, 건설 현장 단속과 관련해서. 근데 내는 자료들을 보면 어느 노조 소속인지, 그러니까 상급 단체가 어딘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로 모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조폭 출신이다. 이런 상태로 보도 자료를 내고 보도가 나가버리니까 이미 언론 보도와 정부에서는 양대노총을 마치 불법의 온상인 것처럼 묘사해 놓은 상황에서 그런 조직 폭력배들 약간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과 이렇게 똑같은 걸로 보이지 않느냐, 오해를 약간 유발하고 있다고 굉장히 반발했던 부분인데 그 범죄 집단 조직죄로 이 조직 폭력배들을 단속했던 사례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 기자님께는 이거 하나 여쭤보죠.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충격 또 경기 부진의 고통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왔던 이제 자영업자들인데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문을 닫고 있는 사례가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이미 1%라고 지금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직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무려 이제 8년 만에 최고에 이른 그런 모습이고 또 중소득, 저소득층 자영업자 연체율이 2%에 육박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동안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 여기서 대거 돈을 끌어쓴 그런 결과도 저희 볼 수가 있는데요. 자영업자 연체율이 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뛰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이런 자영업자 대출 대규모 부실 사태, 이게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이런 금융 지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된 모습이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거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자료나 이런 걸 봐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들이 눈에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자영업자들이 버티고 쓰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물론 이 상환유예 아니면 여러 가지 연장, 만기 연장 이런 것들 대책은 이미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잖아요. 그걸로 과연 되겠느냐. 자영업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쭉 거치면서 보면은 정부, 그러니까 우리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가계대출, 자영업자들 대출 이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게 조금만 더 경기가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자영업자, 가게부터 먼저 쓰러지게 된다. 그러기 전에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분들이 좀 많이 힘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시사본부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시는 문자 보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1028님. 배 소장님 트레이드 마크는 역시 아재 개그죠. 이제 저는 이모 개그나 고모 개그로 바꾸려고 하는데 재미있는 시사 프로 기대합니다. 6878님. 여론조사계의 배추도사 배추 소장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디저트송은 5959님. 제가 또 좋아하는 번호 5959 이렇게 또 조여오네요. 빗속을 뚫고 배달하는 저와 같은 직업군들에게 파이팅을 전합니다. 배달하신 직업이시군요. 게리 할리웰의 오늘 날씨 맞는 노래입니다. It's Raining Man 신청하셨습니다. 틀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Cause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Humidity's rising. The run is getting low. According to all sources, the street's the place to go. 'Cause tonight for the first time, just about 10:30,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it's gonna start raining men. It's raining men. Hallelujah, it's raining men. Amen. I'm gonna go out. I'm gonna let myself get absolutely soaking.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루 속에 송곳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송곳은 자루에 있어도 밖으로 삐져나와 송곳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고 그 정체가 드러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자루는 속에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헝겊 따위로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를 뜻하지만 이외에도 손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 연장이나 기구 따위의 끝에 달린 손잡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 후자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칼자루 같은 걸 들 수가 있는데요. 칼자루는 칼을 안전하게 쥐게 만든 부분을 뜻하지요. 하지만 관용구에서는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칼자루를 잡다 또는 칼자루를 쥐다라고 하면 어떤 일에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다라는 뜻이고요. 또 칼자루를 휘두르다는 권력을 사용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칼자루를 잡은 사람은 너야. 그들은 권력을 등에 업고 마구 칼자루를 휘둘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자루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여럿이 말을 주고받는 자리에서의 말의 주도권을 뜻하는데요. 토론 시간에 성우와 은영이가 서로 돌아가면서 말자루를 잡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비가 잠시 그쳤지만 그 밖의 지역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와 충북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조금 전 12시 40분에 기해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밤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가 5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100mm가 되겠는데요. 그중 전남과 경북 북부 내륙, 경남 남해안은 곳에 따라 120mm가 넘기도 하겠습니다. 바람도 전국에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서해 5도, 옹진군과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6도, 대전 25도, 대구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찾아 사드 괴담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역시 민주당발 괴담이라며 역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어민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데 정부 여당은 여전히 괴담 운운한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추가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최근 여권 인사들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이 수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입시 전문가라는 건 천재적인 아부라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이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의 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는 또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반가운데 저 사실 좀 네. 자신이 없네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데요. 아니요, 너무 반가운데 네. 소장의 아재 개그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이모 고모 개그, 네. 당수 개그로 바꿨으니까. 아, 네, 이 자체가 너무... 아재 개그인데 너무. 예. 아, 이제 좀 배 소장님 개그는 좀 뒤늦게 웃기더라고요. 나중에. 네. 네. 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20대 청년이 지하로 네. 추락해서 숨지는 작업이 발생했네요. 혼자서 작업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2인 1조 작업 규정이 그러니까요.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참 많은데 네.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경기도 오산시에서 여기는 한 상가 건물에서 네. 승강기를 혼자 점검하던 3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지난 23일 오후였는데 28살 A씨가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승강기 통로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 수리 작업을 하다가 네. 7층에서부터 지하 2층까지 추락했습니다. 그 사고 직전에 A씨가 동료에게 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네. 연락을 했어요.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동료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14분 뒤였기 때문에 이미 추락을 한 상태였고
네, 그래서 동료는 7층으로 갔는데 현장에서 A 씨가 안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주변을 살피다가 지하 2층에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 A 씨를 찾느라 또 시간이 걸리면서 119 신고는 여기서부터 7분이 더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 추락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끝내 숨졌고요. 네. 오티스 엘리베이터 측은 사고 하루가 지나서야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니 왜 2명이 일을 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승강기 업계에서도 예견된 인재였다라고 임모와 말하고 있는데 일단 돈이에요. 그 보수료부터 현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직원을 많이 둘 수가 없고 네. 이게 또 뭐 최저가 입찰제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나가더라도 중간에 뭐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한 명은 거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명은 수리를 나가고 한 명은 그대로 남아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이 사업장이 50인 이상 사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2명이 아니면 아예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이 관계자 모든 분들이 안전이 우선이라는 거,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은 기업체 문의 접수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SNS가 발달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AS를 받으려다가 가짜 카톡 채널에 속아서 돈을 날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왜 기업이나 뭐 하물며 개인적으로는 운동센터, 뭐 네. 미용실 예약 이런 것들도 카카오톡 예약이 많고 관공서들까지도 카카오톡으로 지갑을 쓴다든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공지가 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업 고객센터를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한 뒤에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톡 채널을 통해서 AS를 문의를 하면 네. 기존 제품을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주겠다. 뭐 지금 리퍼해주는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새 제품에 대한 입금을 하고 나중에 구형 제품에 대한 환불 절차를 밟아주겠다. 해서 입금을 받고 잠적하는 겁니다. 근데 카카오톡 사기네요, 사기. 사기죠. 예. 네. 엄연한 사기고. 근데 이게 앱에 그 카카오톡에서 회사를 검색하면 네. 원래 그 공식 채널이 뜨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 회사를 검색을 하면 모모 회사 청소기 AS 접수, 모모 회사 고객센터 24시 이런 식으로 이름에다가 회사 로고까지 박아두니까 이건 진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양새를 하고 속아 있거든요. 넘어가기 십상이네요. 네. 근데 대부분 이 일들이 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뭐 일어나고 있고 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여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품목은 청소기, 공기청정기, 네. 홈카메라 이런 가전제품이 많고 그밖에도 유아차, 캠핑용품 굉장히 다양한 품목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회사 측도 사실을 인지하고 카톡 채널 말고 공식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라라고 네.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인재 평론가,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네. 또 우리 소비자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건 절대 입금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도 없고 네. 입금을 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또 순간적으로 홀리다 보면 입금을 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네, 일단은 항상 좀 공식 홈페이지 그 공식 전화, 고객센터 네. 전화 이걸 또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금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피싱이나 스미싱도 보면은 국가기관에서 돈을 요구하는 건 절대 없다고 네.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속아 넘어와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미심쩍으시면 반드시 전화를 먼저 해보는 것 여러분들 꼭 실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내버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광주에서는 시내버스 안에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시민들의 공조가 있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 20일 광주 서구를 지나던 한 버스에서 네. 벌어진 일인데요. 한 버스의 탄 승객이 112에 문자 메시지로 신고를 합니다. 다른 승객의 다리를 불법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불법 촬영이네요. 네. 네. 버스 안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인데 문자로 신고를 했죠. 네. 용의자가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경찰도 이 둘이 함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화는 일부러 걸지 않고 문자로만 상황을 파악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네. 그렇게 버스 번호와 현재 위치 등을 경찰이 파악해서 미리 다음 정류장
이 버스가 도착할 다음 정류장에서 대기를 한 겁니다. 아주 용의주도하네요. 네. 여기까지 신고자와 경찰이 얘기를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사실 버스 안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기사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신고자가 버스 기사에게로 가서 이상한 승객이 안에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그래서 잠시 뒤 기사가 경찰을 발견하고 조용히 오른손을 듭니다. 이 버스가 맞다. 라는 신호를 보내고 또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경찰관부터 먼저 태우고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저쪽이다. 이렇게 가리켜줍니다. 네. 정말 이게 한편의 영화를 보는 상황이네요. 네, 모두가 이렇게 딱 협력을 해서 한 건데 승객도 손을 뻗어서 손가락으로 좌석을 딱 가리키고요. 근데 그 좌석이 빈 좌석이었어요. 왜 아무도 없었냐면 좌석 밑에 숨어 있던 거예요. 의자 밑에 이렇게 숨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촬영한 사진을 황급히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범죄를 숨기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지만 경찰은 증거 영상과 사진을 다 확인하고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를 했고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전에는 이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탐복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 기지도 또 발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있는 경우에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봐도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 역대급 빅매치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페이스북이죠. 마크 저커버그가 싸울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두 기업이 어떤 경쟁을 하는데 진짜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정말 주먹 다짐을 하려고 장소까지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 업계에서 난데없는 싸움 구경으로 활기까지 띄고 있는데 제가 이 인터넷 용어인 현피라는 말을 여기서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현실 플레이어 킬의 줄임말인데 온라인에서 게임하다가 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너 나와 해가지고 실제로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싸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SNS계의 거물들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를 했고 저커버그는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의 수장입니다. 발단은 한 트위터의 그 트위터 유저의 농담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그 트위터 이게 경쟁사인데 경쟁 플랫폼을 또 개발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민, 이 누리꾼이 머스크한테 가서 이렇게 쫄쫄 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죠. 경쟁 플랫폼 만든대. 근데 저커버그가 주짓수 한다니까 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극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통은 가만히 있을 텐데 일론 머스크는 또 그런 캐릭터가 아니죠. 그래서 답글을 달면서 만약에 저커버그가 파이트 준비가 돼 있다면 나도다. 하고 저커버그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치 알려줘. 갈게. 그럼 머스크가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에서 하자. 여기 USPC 경기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이게 관심을 또 끄니까 BBC에서도 메타 관계자한테까지 확인을 했는데 직원들도 말 그대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게 왜 그렇게 관심이냐. 왜냐하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어쨌거나 이 세계의 대결이 될 거고 외신에서도 약 10억 달러. 한 1조 3천억 원의 흥행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두 사람이서 그냥 장난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이게 두 사람 다 너무나 부자고 그래서 어느 쪽도 이게 뭐 돈이 필요한 건 아닐 거고 자선을 위해서 수억 달러를 모금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좀 관심을 끌면서 본인들의 회사에 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도 홍보의 이유가 더 클 수도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조인정 평론가 보기에 실제로 싸울까요? 두 사람이 주먹 다짐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근데 너무 저는 원래 주먹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싸움 싫어해가지고 이게 또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주짓수 금메달 딸 정도로 정말 싸움을 잘한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작 만나서 제 예상에는 두 사람이 싸우기보다는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을까. 가위바위보요? 왜?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상황까지도 일어나고 있네요. 네. 자,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한 스트릿 뉴스 파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숙이라고 할 뻔했네요. 뭐 영어로 쓰는 걸 보면 그렇게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SUK를 쓰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마크 저커버거나 또 일론 머스크처럼 저를 때리지는 않으시는 거죠? 제가 아마 질 겁니다. 네네. 자,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토론이라면 입담이라면 누구도 두렵지 않은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정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 인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도가 좀 달라졌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원래 이낙연 전 대표 별명이 엄근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숙진지 근엄인데 네. 그날 공항에서 메시지의 내용도 그렇고 네. 내용도 비교적 직설적이었죠.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그리고 내용보다 전 더 올라왔던 게 톤앤 매너인데 거의 출정식 분위기였어요. 네.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 게 통상 대중연설을 대중정치인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은 아닌데 대중연설을 하시더라도 그 정도의 톤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귀국 일성을 그 정도의 톤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분이 돌아오셨구나. 아하. 그 단단한 마음이라는 게 본인이 이제 책임을 거론하셨어요. 그 네. 책임을 피하지 않고 여러분의 곁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의원을 5선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을 하셨고 네. 총리를 하셨어요. 그럼 못 해본 건 뭐가 남죠? 대선이네요. 네, 그것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의 의미를 아주 좁혀서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후의 행보를 당 안팎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때문에 당내에서 분란을 만드는 식의 행보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가벼운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윤석열 정부하고 네. 또 다른 대척점을 본인이 중심이 돼서 형성하겠다라는 의지는 비교적 분명히 밝힌 것 같아요. 네. 국정운영 기조 바꿔라라는 네. 식으로 점잖지만은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거고. 알겠습니다. 또 이분이 대외 전략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연구도 하시고 책도 내셨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민주당 외곽을 도면서 강연 정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존재감을 네. 쌓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행보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대선을 목표로 두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귀국 일성처럼 들렸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나라가 어렵습니다.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 못한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거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못 막은 내 책임. 그리고 내가 대선 후보로 나가서 윤석열을 못 잡은 내 책임. 네. 예, 이재명한테 진 책임.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얘기했듯이 이제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안보 강연 많이 하고 네. 호남에 지금 간판 주자가 없어요. 민주당은 항상 호남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을 중심으로 호남에서 뭔가를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호남의 간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호남의 지금. 간판. 예.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는 또 약간 부글거리는 그 기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의 특히 이제 혁신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이낙연에게 다시 기회가 오느냐. 네. 그거는 자체 쇄신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체제가 순항을 하면은 이낙연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기회가 덜 오겠지만은 당이 흔들리면은 결국은 이낙연 대표 기회가 오겠죠.
박원석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대선 출정식처럼 보였다. 그 이야기는 이낙연계를 이끌고 뭔가 도모를 해보겠다. 민주당에 있는 이낙연계를 이끌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당장에 무슨 도모가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어렵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당을 쪼개가지고 네.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뭐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안으로 어쨌든 본인이 구심이 돼서 이제 이분은 내년 총선 이제 불출마 의사를 벌써 밝히셨어요. 네. 내년 총선은 아니고 이제 차기 대선인데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긴 레이스를 대비하되 안으로 이제 단단한 그런 기반을 쌓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저는 긴장은 뭐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그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께서는 기왕 들어왔으니까 더 큰 화합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뭐 개딸이니 뭐 수박이니 낙달이니 이런 사람들 다 추방하고 뭔가 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걸 계기로 더 협력하고 더 크게 하나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건 진짜 좋은 말씀하신 거고요. 그냥 바람을 말씀하시는 거고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진영과 네.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현 대표 진영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강의전은 있다고 보고 이미 그 앙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쉽게 그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거나 이러기 어렵다. 결국에는 한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양쪽 다 민주당이라는 틀을 지금으로서는 뭐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당내에서 경쟁일 텐데. 그러나 뭐 어제까지는 우리가 싸웠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는 공동에 적합해서 힘을 합치고 하나가 됩시다. 필요에 따른 협력을 하겠지만 네. 그런 결합은 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재명 체제의 위협이냐 흔들흔들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체제 쪽으로 친명 체제로 민주당이 더 견고해지냐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 체제잖아요. 그런데 혁신위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혁신위에서 이제 당 지도부는 얘기를 한 게 혁신위에서 공천 룰에 손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혁신위에서는 공천 기득권을 혁파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비명계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지금 다 비명계 쳐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총선이라는 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혁신위가 굴러가고 있고 여기에서 파열음이 날 수 있는 거는 결국 공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부 못할 정도의 혁신안 이런 거를 지금 들고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지금 공천 문제에 만약에 집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 파열음이 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구심점이 없을 가능 비명계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계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넘거든요. 예를 들면은 조응천 낙향하시라 지금 이를테면은 그 이낙연 전 대표한테 들어오면은 분란이 되니까 낙향하시라 이 정도 얘기하는 이런 뭐 조응천이나 뭐 박용진 친 이낙연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없죠. 굉장히 소수예요, 사실은. 친 이낙연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설훈, 뭐 윤영찬, 뭐 몇몇 한 4-5명 현역으로 네. 따지면 그리고 범으로 따져도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근데 만약에 이제 공천 문제가 제대로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낙연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외줄타기 같은 지금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말 그대로 민주당의 대안이 되고 대선 후보로서 계속해서 쭉쭉쭉쭉 어떤 전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날개를 펼치기에는 좀 미흡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뭐 정치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이제 생물 같은 거여서 네. 단언할 수는 없죠. 결국 이낙연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외국에 계시면서 지난 대선 과정도 복귀를 해봤을 거고 또 본인의 정치 인생도 돌아봤을 거고 앞으로의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상과 계획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그 설득력을 주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근데 이제 그건 저희가 모르는 거고 아직은.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또 이미지,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자면은 쉽지 않은 길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서 앞서 김준일 대표도 설명을 했듯이 그 이른바 반명 비명이라고 하더라도 네. 다음 리더십이 그럼 포스트 이재명 리더십이 그럼 이낙연이냐 여기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일종의 이제 세대 교체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뭐 무슨 의미냐 그게 도대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그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나 울림을 줄 수 있느냐 네. 그런 면에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별로 설득이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더라도 다음 대체제가 이낙연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어떤 새로움도 없거든요. 네. 그게 어쨌든 민주당을 다른 새로운 정당으로 안내하는 그런 리더십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호남을 중심으로 이를테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한계를 더 이제 이렇게 좀 말하자면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년 총선에 우리 중간층 표심이라든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냐 그것도 일정하게는 아니어 보이고 결국 개인의 이제 정치적 목표는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 민주당의 어떤 새로움이라는 차원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주는 뭔가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게 없다면 저는 쉽지 않은 길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주제로 넘어갈 텐데 김준일 대표가 보기에는 수석 에디터가 보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답답함, 고구마, 엄건진, 너무 근엄한 이미지, 확장성이 없는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유력한 정치인 지도자로 좀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스타일 변화를 좀 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게 저는 어떤 정치인을 사이다냐 고구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온당하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거에 본인이 아는 척하면서 다 개입해가지고 지금 막 사태를 막 이렇게 막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 모습이었지만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보다 더 고구마예요.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하는 거 보면 고구마예요? 예, 완전 목매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은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한테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불만인 사람도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불만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낙연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야 차라리 이낙연이 나은 것 같다. 이를테면 당 대표하고 그럴 때 좀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랬는데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본인의 일단 정치력이고 이제 앞으로의 본인의 행보는 특히 이제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잘 비판을 하면서도 당 내부에 이제 신임을 얻느냐 이런 정도의 좀 고도의 정치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앞으로 어떤 정치에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은석 의원께서는 자, 지금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또 단축을 했고 이동관 특보가 아직 발표는 안 됐죠. 방통위원장으로 곧 지명될 것으로 유력하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정부의 이른바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그 입장에서는 이제 속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한상혁 위원장이 냈던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임기 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동관 그 특보 내정도 좀 빨라질 것 같고 아직 공식 지명은 안 됐죠. 안 됐죠. 안 됐는데 이제 공식 지명도 빨라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회 청문회장에서 또 여야가 한번 격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의원님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이 부분인데 빨리 임명을 하면은 잔여 임기를 하고 또다시 그게 전례가 있어요. 그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 했던 전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이동관 특보를 지명한다는 설이 돌았을 때 이거는 청문회 두 번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그 관측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무릅쓸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이제 임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좀 뭐 기다릴 수도 있겠죠. 실제 임명하는 시점이 그 뒤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네요. 지금 뭐 만약에 지명해 놓고 청문회까지 가려면 시간이 대충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준비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분리징수 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지 않습니까? 뭐 정부 입법에도 최소한의 필요한 기간이 있으나 어쨌든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하고는 뭐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기엔 지금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매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방송위가 중요한 전장이 돼버려요. 네. 그리고 입장이 180도 바뀝니다. 야당일 때 입장과 여당이 됐을 때 입장, 또 여당일 때 입장과 야당이 됐을 때 입장. 네. 대표적인 게 저는 이 KBS 수신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파적인 목적이나 내지는 기존의 공영방송이 말을 잘 안 들었으니까 네. 이걸 한번 손봐야 되겠다. 이참에 그런 수단으로 수신료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좀 낳을 거라고 보고. 분리징수 관련된 접근 방법이 좀 정치적이다. 그렇죠. 정치적이죠. 다분히 이 시점에 그걸 꺼내야 되는 거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의 여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었습니까? 일관성이 없었죠. 언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입장 바뀌면 저렇게 얘기하고. 네. 때문에 저는 그 KBS 수신료 징수, 이 분리징수에 대한 제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저는 분리징수하는 게 맞다고 보나. 근데 이게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아, 네. 자, 분리징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준일 대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분리징수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좀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제 입장은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KBS 특별기획 심야 토론을 보시면은 제가 나와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분리징수에 대해서 입장이 없습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데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방송 광고 시장이 1조 5천억 원 정도 돼요. 여기에 이제 지상파가 한 2,500억에서 3,500억, 종편이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하는데 늘지가 않습니다. 5년째. 그래서 정체 상태예요. 근데 KBS가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7,000억 원 정도 걷는데 이게 최악이고 한 2,000억 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분석을 하면은 과거에 53% 정도를 뭐 이제 징수율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100%, 95%, 100%까지 올라갔는데 도로 이제 50%대로 떨어진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5,000억 원이 비잖아요. KBS가. 그러면은 KBS 1TV가 이제 광고에 뛰어들 겁니다. 지금은 광고 안 하고 있거든요. 법상으로 KBS는 광고를 못 하게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94년에 이거를 통합 징수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그러면은 수신료 이제 다 뭐 징수율이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홍두표 사장 시절이었죠. 예. 그러니까 저기 김영삼 정부 때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광고 안 할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광고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전 투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울 거예요. 지금 뭐 TV조선이나 막 채널A나 막 이거 막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 광고에 일단 타격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결합 판매를 하고 있어요. 코바코에서 한국방송광고공과에서 거기에서 KBS 광고랑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방송국이랑 같이 판매를 해요. 왜냐하면 지역에는 광고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결합 판매 다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KBS 본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이 타격을 받을 거고요. 종교 방송하고 같이 또 결합 판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끌어지면 상당히 많은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독립 프로덕션, 방송 작가 등등등이 한꺼번에 다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런 게 타격을 안 받도록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대책에 무대뽀로 지금 밀어붙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을지를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자, 분리징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일단락을 하고요. 지금 뜨거운 이슈가 바로 오늘 있습니다. 수능 사교육 이슈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오후 3시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모의평가를 포함해서 6월 모의평가죠. 3년간의 킬러 문항도 공개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걸 공개하고 또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금 수능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사교육 경감 대책의 성격을 저는 뭐 바탕에 깔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지난 3년간의 수능의 킬러 문항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기조를 좀 바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킬러 문항이 출제됐고
그게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또 한 번 이걸 지적하게 된 배경이고 네. 그 연장선에서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럼 결국에는 킬러 문항을 앞으로 어떻게 걷어내고 네. 또 수능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또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 이른바 이런 킬러 문항을 쪽집게처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뭐 그 사교육 학원들이나 네. 뭐 이른바 스타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일정한 제재랄까요? 뭐 이런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네. 문제는 그게 과연 사교육 건감이 되는 방안일까? 지극히 저는 지엽적이거나 부분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거 발표된 이후에 현직에 계신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계신 교사 몇몇 분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기회가 그러셨군요. 있었는데 네. 그분들의 한결같은 지적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당연히 수능 난이도에 문제 있고 네. 그런 킬러 문항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출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다 있다.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그거 걷어낸다고 사교육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지금 훨씬 더 대한민국의 이 사교육은 그 구조적인 문제고 복잡하게 얽혀있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학 입학의 즉 사교육의 최종 단계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네. 벌어지는 문제인데 네.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완화시키거나 구조적으로 극복할 개혁의 대안은 없고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난이도 갖고 이러는 게 도대체 알겠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현장의 반응이 있거든요. 네. 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늘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혼란과 혼선이 계속되는데 방금 전 이제 박원석 의원 설명도 취지도 이해가 되고 또 사교육을 어떤 식으로든 척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과제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왜 이 시점에 수능을 한 150여일 정도 앞두고 수험생들도 혼란스러울 텐데 더군다나 입시 관계자들 간에 서로 갈등도 생길 테고 이걸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얘기한 거를 지금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주워 담느라고 이를테면 사교육 카르텔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 국민의힘의 김병욱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학원가의 커넥션에 대해서 얘기를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86 운동권 세대들 상당수가 학원 쪽에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실제 많았어요. 과거에. 예를 네. 들면은 60년대 70년대 운동했던 분들은 주로 출판계에 갔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출판업계 뭐 이렇게 창비라든지 막 이런 것들 네. 막 그런 쪽에 많이 있었고 80년대 운동권들은 취업이 안 되니까 학원가로 간 것도 맞아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뭐 메가스터디 막 조선일보에서 네네. 막 때리잖아요. 그 이준석하고 나이 비슷해요. 뭐 05학번, 뭐 07학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그러니까. 일타 강사로 알려진 사람들이 연령대가 86세대는 아니다. 86세대가 아니죠, 당연히. 네. 이미 트렌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준석 세대, 뭐 천하람 세대 이런 세대들이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무슨 운동권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도 아예 본인이 아예 이걸 모르던지 아무 네.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뭐 카르텔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4월 수습을 하느라고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 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는 그렇다고 치고 중학교, 고등 뭐 이렇지만 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같이 내야 되는 거죠. 제가 네. 하나만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포함해서 특목고를 진학하려는 그 사람들의 그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월 69만 원 들고요. 일반고는 41만 원 듭니다. 이게 작년 통계청 자료거든요. 그러면은 월에 25만 원 차이 나요. 25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 그러면은 자사고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교육비 없애려면. 근데 자사고는 존치한다고 하고. 외고와 특목고는 존치되죠. 예, 그러니까 자사고 뭐 특목고 다 존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사교육비를 없애려면 이것도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지금 정부가 난립니다. 그러니까 뭐를 원하는 건지를 지금 국민들이 모르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뭐 사교육 이야기는 또 우리가 2-3시간 또 특집으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자, 이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주제를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제가 비워뒀는데 박원석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SNS에서 분노를 쏟아내셨는데 정의당 이야기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있었다면 정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짐작컨대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 정권이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본인을 포함한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그런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탄압이고 네. 지난 대선에 이렇게 윤석열 독재 정권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 책임은 정의당과 심상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고인이 되신 노회찬 대표 사실은 정의당 당원들이나 정의당의 정치인들은 그 노회찬 대표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도 조심스럽고 네. 왜냐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근데 저렇게 지금 본인이 몰려있는 어려운 처지를 여론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노회찬 대표까지 거기에 들먹이면서 지난 대선의 패배의 책임을 정의당과 심상정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이 일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누구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후에 정의당과 심상정의 후보 단일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선거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잘 알고 때문에 이런 제안에 거절할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방구 제안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제안에 거절을 합니까? 네. 다만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냐. 네. 지난 대선 때 이야기가 있긴 하네요. 원래 그 민주당이 공을 들였던 건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마지막 TV 토론에 단일화가 되니까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입 달린 분들이 돌아가면서 심상정 이제 그만 죽어라 라는 식의 길가에 돌멩이 걷어차듯이 얘기하고 지나간 거지. 네. 공식적인 제안, 정중한 제안을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긴 어려웠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은 이재명 후보를 차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걸 들어서 무슨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얘기하는 것도 습관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잠깐만요. 그러면 박 의원님 하나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심상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심상정 후보가 이런 제안이 거절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팩트가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자꾸 전화 오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네. 받지 마시라. 제가 받지 마시라고 했던 이유는 그날 아침에 어떤 뉴스가 알려졌냐면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이었던 날 후보에게 전화해서 단일화하자 그랬다라는 뉴스가 알려졌어요. 이재명 후보가 조원진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난 단일화 이유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일은 이런 류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심상정 후보가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제가 예의를 갖춰서 송영길 정치 선배고 전 민주당 대표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시라. 이렇게 좀 추한 발버둥 치지 말고 죄진 거 있으면 죄값 받으시라. 성실히 수사 받으시고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또 헤드라인에 나오겠네요. 김준일 수석 에디터 한 1분 정도 좀 짧게 말씀 주시다면요. 칼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시민 작가가 그 민들레라는 언론이 있어요. 시민 언론 민들레. 있습니다. 거기에 각자 도생의 정치. 그래서 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썼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각자 자기가 할 게 가라. 그때 진지하게 이를테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때 진지하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단일화 제안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뭐 하면 되냐 그런 거고 이제 더 이상 정의당과 민주당의 진보 대연합은 이제 유효하지 않는 것 같다. 각자 자기 정당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면 된다라고 하고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남 탓해가지고 자기 패배한 건 남 탓해가지고 좋은 결과 본 적 없어요. 정의당은 정의당 갈 길 가고 민주당은 민주당 갈 길 가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총선 연합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선도 아마 같이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이 두 정당은. 알겠습니다. 두 분의 격정 토론 잘 들었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박원석 전 의원님과 함께 일석이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처음이 아니죠. 그러게 너무 친하잖아요. 네.
너무 친한 티를 내면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아 죄송해요. 저 눈치 없이 예. 소장님 앉아 계시니까 굉장히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좀 탐내시는 듯한 눈빛이기는 해요. Oh no. 예, 전혀 아닙니다. 예. 외신이니까 또 영어로 no. 네. 자,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은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의 이제 수장이고 한때는 푸틴의 뭐 정말 뭐 삽살개인가요? 뭐 이 요리사인가 할 정도로 측근이었는데 지금 일단은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일단은 물러섰단 말이거든요. 암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보다 앞으로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좀 봐야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퍼즐이 맞춰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프리고진이 어쨌든 벨라루스로 가고 그리고 이제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기지로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온갖 얘기들이 쏟아지는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다 서방 언론 얘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그 서방 언론 중심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푸틴이 실각할 것이다.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푸틴을 보면은 이런 성격이었는데 프리고진을 과연 살려둘 것이냐. 그리고 푸틴 성정상 분명히 이 반란을 제대로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권력 이제 누수가 일어난 부분을 제대로 단속을 할 것이다. 그리고 벨라루스로 간 프리고진에 대해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과연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벨라루스 쪽으로 프리고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그너 용병들 부대 자체가 벨라루스 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키이우와 가까워졌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다시 칠 수 있는 하나의 전선이 또 열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얘기들은 다 사실은 추정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 실제로 푸틴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만약에 대대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반드시 위성사진에 잡히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사실 몇 달 전부터 프리고진하고 러시아 군 수뇌부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불거졌었거든요. 돈 문제인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프리고진 말로는 탄약 공급, 무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반란을 일으키면서 조건이 딱 그거였어요. 국방장관 그리고 총참모장 와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프리고진이 했던 말은 뭐냐면은 나는 푸틴을 겨냥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군 수뇌부의 부패. 군 수뇌부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여기서 조작질이 많이 일어나니까 나는 이 진실을 알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쿠데타라고 하면은 정권을 찬탈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찬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군 수뇌부하고 이 프리고진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빚어졌는데 왜 푸틴이 계속 내버려 두지가 저는 약간 의구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추측해 보기로는 프리고진 혼자서 움직인 게 아니다. 그 러시아 내부 권력 핵심층에서 프리고진하고 반드시 연계된 세력이 있을 텐데 그걸 푸틴이 포착하기 위한 시간을 번 게 아닐까. 그리고 지난 10일에 이제 푸틴이 결국은 반란 세력을 더 알아내기 위한 그렇죠. 왜냐하면은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2000년대부터 있으면서 굉장히 말 그대로 여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약을 대로 약은 사람인데 자기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몰랐을까. 미 정보당국이 2주 전에 이 프리고진의 이상 행동을 감지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푸틴이 그걸 감지 못했을까. 정작 국내에서 푸틴은 그걸 몰랐을까? 저는 사실은 보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프리고진 쪽하고 연결되는 쪽이 누구인지를 저는 다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세력에게 어떤 그
혐의를 갖다 붙이는지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방 세력, 외부 세력과 결탁한 혐의를 갖다 붙일 건지 아니면 프리고진과 반란에 함께했다라는 혐의를 갖다 붙일 건지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해서 뭐 궁금한 걸 빨리 여쭤봤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긴박했던 과정을 조금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네. 저도 토요일에 상당히 긴박했던 게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모스크바 시각으로 23일 밤에 시작된 반란이 24시간 만에 종료가 됐어요. 근데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던 게 뭐냐면 당시 이제 언론 보도가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푸틴 정권 붕괴하는 거 아니냐. 러시아 내전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게 만든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움직이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명분은 그러니까 23일 금요일 밤에 러시아 군이 로켓 공격을 통해 가지고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계속 그 이전에도 그 텔레그램 채널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거기다 올리면서 군 수뇌부를 향해서 인간 쓰레기다라는 표현까지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국방부 장관을 축출하기 위한 무장 반란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러니까 바그너 용병들이 가는 곳에 있는 러시아군은 투항하지 말기를,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기를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뭐 반란과 관련된 얘기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했던 게 뭐냐면 상당히 충격적인 폭로들을 좀 많이 내놓는데요. 첫 번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나토 군 수뇌부가 나토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할 것이라는 거짓말로 푸틴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거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국방부 안에서 조작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올리가르히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신흥 재벌들을 이야기합니다. 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말 그대로 권력 옆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 경제 권력을, 경제 이권을 차지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필요로 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러시아를 실제로 지배하는 세력이 전쟁을 원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의 목적은 친러시아 정부를 세워서 우크라이나를 분할하는 데 있다. 이런 폭로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게 뭐 친위 쿠데타다, 뭐 푸틴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까지 나오려면은 굳이 이런 부분은 뒤에 뭐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는 저는 나올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걸 프리고진 스스로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명분 자체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친위 쿠데타였다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근데 이제 끊임없이 러시아 군부와 맞서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는 군 수뇌부의 부패고 관료주의고 이런 부분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뭐 벨라루스로 향한 프리고진이 안전할 거냐, 암살되는 거 아니냐, 뭐 온갖 설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분간은 아마 암살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집중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를 더 지켜보셔야 된다.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근데 뉴스의 출처를 좀 잘 보시고 염두에 두고 뉴스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푸틴의 리더십이 정말 흔들렸는지 안 흔들리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푸틴의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이제 민주사회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러시아도 투표를 합니다만 러시아 내에 푸틴에 대한 지지율은 75%를 넘어가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성향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제국 그리고 그 냉전 시대에 지구상의 반쪽을 책임졌던 강대국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다시 그런 강한 러시아를 만들어줄 그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지지가 큰 상황이거든요. 그걸 푸틴이 어느 정도 이뤄주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푸틴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흔들려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일단 그것 자체는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러시아 권력층 내부도 푸틴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런 지지와 함께 자신들의 이권을 잘 조정해줄 푸틴만큼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느냐 아직 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내도 내부적으로 시끌벅적한데 자,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서 네. 독재자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네.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시 주석하고 만났잖아요. 네.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본인의 이제 선거 유세 현장에서 이제 선거 자금 모금하는 행사에서 이제 정찰 풍선 관련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중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거 강력 반발을 할 만한 내용이죠. 공개적인 정치 도발을 한 거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입장은 뭐냐? 실제로 정말 어떤 도발을 위한 거냐? 또는 국내 정치용이었냐? 뭐 이런 얘기들 궁금하네요. 많은데.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계산된 외교적 술수가 아닐까. 왜냐하면 블링컨 장관하고 시진핑 주석이 앉아 있는 모습의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네. 게 하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하대 네. 얕잡아봤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란히 앉힌 게 아니고 이제 자신의 부하를 앉히는 자리에 앉힌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바로 며칠 전에 빌 게이츠하고는 나란히 네. 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약간 그 사진 자체가 나왔을 때 뉴스가 결국 미국도 어쩔 수 없네. 뭐 중국한테 저렇게 숙이고 들어가네. 경제적 이득 때문에 뭐 현실이 그렇지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을 때 제가 봤을 땐 바이든이 바로 독재자 발언을 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는 하겠지만 우리가 견제와 긴장을 유지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놓치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네. 그걸 그대로 또 보여주는 한 사례가 23일 날 미 법무부가 이 펜타닐을 만드는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이 펜타닐 때문에 미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재료를 중국이 수출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블링컨 장관도 중국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네. 펜타닐 재료가 되는 거 수출 좀 어떻게 제발 통제로. 수출하지 마라. 네, 통제 좀 해달라. 근데 결국 그 얘기는 못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미 법무부가 대놓고 중국 기업하고 중국인 8명에 대해서 기소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을 관리하기 위한 투트랙 중에 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중국과 물리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네. 아니라 그럼요. 예.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수위 조절도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미중 관계는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미국 자체가 단어를 바꿔버렸잖아요. 네. 예, 영원히 같이 가야 되는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배종찬이었습니다.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